저는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 살인 현장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비릿한 녹냄새가 거짓말처럼 제 폐부를 파고들었죠. 피부에 와닿는 축축하고 차가운 한기, 그리고 심장을 먹게 할 것 같은 정체 모를 공포심. 저는 분명 불이 켜진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지만 제 모든 감각은 1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제 살인사건, 미소가면 살인사건의 마지막 현장으로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15년 전의 절망을 카세트 테이프 안에 통째로 가둬놓은 겁니다. 제 이름은 정희현. 한때는 촉망받는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였지만 지금은 대학에서 범죄 심리학의 껍데기만 가르치고 있죠. 제 인생을 바꾼 건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제가 맡았던 첫 번째 연쇄살인 사건, 미소가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범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확신했지만 제 예측은 처참하게 빗나갔고 마지막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제 프로파일러 경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실패한 전문가. 그게 제 이름 앞에 붙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묻어둔 채 살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유품이라며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15년 전 미소가면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고 박진철 형사의 유품이었죠.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테이프에 붙어있는 최종 현장 기록이라는 글씨를 본 순간 홀린 듯이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빗소리뿐이었죠. 하지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테이프는 제게 감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 그리고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끔찍한 시선까지.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박 형사가 현장에서 느꼈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플레이어를 꺼버렸습니다. 단순한 환청이나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주에 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미소가면 살인사건. 15년 전 3명의 피해자가 모두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그린 가면이 씌워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팀의 막내 프로파일러로 투입된 저는 범인이 가진 특유의 시그니처와 심리를 분석해 다음 범행 장소와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제 분석 보고서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죠. 하지만 범인은 제 예상을 비웃듯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네 번째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제 오만과 미숙함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장의 피냄새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범인의 심리를 읽는다는 건 오만한 착각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낙인 찍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상아탑에 숨어 이론만 가르치며 15년을 버텼습니다.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며 범죄자의 심리를 배우지만 정작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거대한 범인, 실패라는 이름의 그놈에게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저를 가장 끔찍한 실패의 순간으로 끌어당기는 이 물건이 대체 왜 지금 제 손에 들어온 걸까요? 저는 이 불길한 물건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박진철 형사는 그 현장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어쩌면 그 감각의 끝에 제가 놓쳤던 진짜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테이프와 씨름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끔찍한 감각의 전이가 저를 덮쳤지만 고통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저는 소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될 때 느껴지는 감각의 파편들, 희미하게 들리는 기차 소리, 특정 주기로 깜빡이는 불빛에 대한 시각적 잔상, 그리고 박 형사가 느꼈던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는 특정 순간, 이것은 명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감각의 파편들이었죠. 저는 프로파일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 감각의 조각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운행하는 화물 열차 노선, 주변에 철강 공장이 있을 때만 맡을 수 있는 녹냄새, 그리고 오래된 네온사인 간판이 깜빡이는 패턴. 이것들을 조합하자 단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폐쇄된 구물레동의 한 폐공장 지대. 그곳이 바로 15년 전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녹음했던 장소이자 제가 놓쳤던 진짜 현장이었습니다. 테이프는 예언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과거의 진실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과거의 현장을 막 특정해낸 바로 다음 날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15년 전 그것과 똑같은 기괴한 미소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미소 가면 살인마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담당 형사들은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을 아직도 붙들고 있냐면서요. 단순한 모방 범죄일 뿐이라고 그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에 드러난 가면의 미소각도, 피해자의 손을 묶은 매듭의 방식. 그것은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오직 당시 수사팀과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15년 전의 악마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살인으로 이어진 끔찍한 현실 앞에 저는 무력했습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범인은 어둠 속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15년 전 실패했던 바로 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모방범, 이 지독한 연결의 끝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도움 없이 혼자서 15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용의선상에서 결정적인 인물 한 명이 아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되었더군요. 당시에는 경험 부족으로 놓쳤던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왜곡이었습니다. 테이프 속 박진철 형사의 감각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느꼈던 공포는 범인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믿었던 동료 혹은 조직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진범에 거의 다가섰지만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전의 사건은 단순한 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미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난 모방범은 이 왜곡된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역시 조작된 과거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저는 수사 기록에서 용의자를 제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지금은 대학 동료이자 제가 현장을 떠나 방황할 때 강단으로 이끌어준 멘토 김성훈 교수였습니다. 그는 15년 전 수사팀의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털어놓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상부의 압력이 너무나 거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서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가 쓴 범죄 심리학 서적들 사이에 아주 낡고
빛바랜 책 한 권이 꽂혀 있는 것을요. 15년 전 미소 가면의 세 번째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읽고 있던 희귀한 절판 시집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비공개 정보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리키자 그의 온화했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냉정한 눈빛. 그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묻어버린 사건의 공모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에 다가서자 모방범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의 다음 타겟은 바로 저에게 낡은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던 제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경고이자 시험이었습니다. 15년 전 너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제게 거짓 정보를 흘려 저를 함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15년 전의 미숙한 프로파일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프가 주는 감각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박 형사가 느꼈던 마지막 절망의 순간 그 감각의 파편 속에 모방범이 숨겨놓은 진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재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그 자체를 완성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바로 저 정의연의 실패를요. 저는 김 교수가 알려준 장소가 아닌 테이프가 이끄는 감각의 종착지, 15년 전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되었던 바로 그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범인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저를 올감했던 과거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비극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폐공장에서 마주한 모방범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15년 전 제가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던 바로 그 인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는 아버지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당시 수사를 망친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일을 꾸몄던 겁니다. 그를 체포하고 제자를 구해냈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15년 전에 진짜 미소 가면 살인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방범을 막아냈지만 과거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연구실에 앉아 낡은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이 테이프가 준 고통스러운 감각은 결국 저를 구원했습니다.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저를 끄집어내 다시 한번 현장에 설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15년 전의 실패를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를 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제 손으로 반드시 밝혀낼 때까지 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외면하고 싶은 과거의 실패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어진 진실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